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 교재 다 준비하셨죠? 예. 교과 내용학 1권 요 교재입니다. 예. 요 교재고 교과 내용학 요 1권에서는 이제 운동 역학이랑 운동 생리학 요 두 가지의 자연과학에서 가장 우리 수험생들한테 중요한 파트를 제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우리가 온오프라인의 두 가지로 이제 블렌디드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 교과 내용학 원에다가 그 또 역학책 또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예, 운동 역학 이성철 교수님 거 그 책을 여러분이 그 온라인상에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기출 원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의 그 강의에서의 역학 강의랑 그 이성철 교수님의 그 운동 역학책 이 두 권을 하시면 아마 역학은 만점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또 요 교과 내용학 1권에 담겨 있는 운동 생리학이랑 또 한미의학계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운동 생리학, 그거는 이제 여러분 임용시험에 출제원으로 들어가시는 우리나라의 운동 생리학 전공자들의 학회 모임이 한국운동생리학회가 있는데 그 한국운동생리학회에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또 운동생리학의 기출원전으로 또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역학과 생리학 이 두 가지의 출제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자연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좀 여러분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자연과학 쪽은 한번 제대로 익혀놓으면요 도리어 인문 쪽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 4 더하기 2 그럼 6 아니에요? 2 더하기 4 하면 또 6이고요. 4 곱하기 2 하면 8이고 4 나누기 2 하면 2다 라고 하는 거는 뭐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라는 걸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방금 전에 했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의 우리 어떤 나름대로의 원리를 알면 4 더하기 2는 6이다 하면 6 빼기 4는 2다와 동일하다는 걸 또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철저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생리학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듣는 용어 중에 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이 있어요. 이 에피네프린 계통이 바로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에피네프린이다, 아드레날린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체를 흥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는 상태보다 운동 상태가 흥분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운동을 할 때 제가 물어볼게요. 에피네프린이 가만히 있을 때의 수준보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가만히 있는 건 안정 상태고 운동하는 건 흥분 상태인데 안정 상태의 내 몸의 에피네프린 수치가 운동 상태로 되면 올라갈까 내려갈까? 아니면 그냥 유지될까? 올라가겠죠. 몸이 흥분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이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에피네프린 계통의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면 우리 몸이 흥분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또 역학에서 가해지는 힘이 세지면 이 뉴턴이라는 힘보다 10뉴턴이라는 힘이 더 센 힘이겠죠? 더 센 힘이 가해지면 그 물체는 더 빨라진다. 그게 나중에 우리가 운동의 법칙에서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F는 ma, 힘 이퀄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가해지는 힘이 더 커지면 똑같은 질량의 물체가 더 빨라진다. 즉 힘이 원인이 되면 속도라고 하는 결과 변인이 변한다. 그걸 깨우치고 나면 원인과 결과가 항상 딱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도리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역학이다
생리학이다. 벌써 용어부터가 힘들어. 뭔가 힘들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좀 내려놔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벌써 저도 그 인강생들이 교과내용학 원에 확 그냥 벌써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한 걸 보고 야, 생리학과 역학이 얼마나 부담되면 벌써부터 이렇게 들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부담은 되지만 쫄지는 말아라. 예. 알게 되면 더 쉽다. 그리고요, 이 교과내용학 원의 역학과 생리학이 한 484쪽 정도 되는데 역학은 200쪽이 좀 안 될 거예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 교재에 역학 부분이 제가 190 몇 쪽인가 뭐 100, 그죠? 페이지로 보면 193쪽이면 끝나죠. 그죠? 요것도 사실은 많은 내용이에요. 예. 나중에 제가 강의 중간에 임용시험의 역학과 관련돼서 이런 공식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하고 제가 또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요 책 안에 또 다 있지만 또 정리된 유인물이 있으면 여러분이 외우는데 좀 나을 거 아니에요? 193쪽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재로도. 실제로 이걸 정리하면 몇십 페이지 안 됩니다. 여러분 봐봐요. 축구에서 공에 센 힘을 가하면 축구공이 더 빨라집니까? 부딪히고 나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물체를 내가 또 태권도를 할 때 더 큰 힘을 가하면 상대도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60kg라면 60kg라면 그 질량이 받는 가속도가 더 빨라질까요? 똑같죠. 근데 하나는 축구란 종목이고 하나는 태권도란 종목이야. 그런데 원리는 똑같은 거야. F는 ma. 즉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가속도와 비례하는 거예요. 이 원리 하나를 알면 모든 종목에 다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학은 몇 개의 원리, 그게 단순히 한 대여섯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되는데 또 수백 개가 될 수 있겠죠. 막 쪼개면 그 원리만 이해하면 그 다음 종목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F는 MA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시작하면서 볼게요. F는 자 그냥 들어봐요. MA다 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 봐봐. 질량이 우리 선생님 몸무게 몇 킬로? 80kg. 그러면 우리가 질량이 80kg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은 속도가 제로예요. 근데 어떤 힘이 가해지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속도가 변하겠죠. 그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얘기해요. 그 가속도가 만약 2m/s의 제곱의 가속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힘은 몇이 요 질량 80kg에 작용했기 때문에 2m/s의 제곱에 가속도가 생겼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막 뭔가 갑자기 쉽다며 또 갑자기 왜 그 원리로 들어가냐 짜증 날 텐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되게 쉽습니다. 80 곱하기 2 하면 몇입니까? 80 곱하기 2 하면 몇입니까? 여러분 얘기하세요. 첫 시간이라 서로 처음 만난 사람끼리 먼저 얘기하면 뭐 튈까? 아 괜찮아. 자 80 곱하기 2 몇입니까? 160이죠. 160. 이걸 묻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힘의 단위가 뉴턴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냐? 80kg의 질량에 2m/s 제곱의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 힘은 160N이다. 그럼 또 달리 얘기하면 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것은 가속도로 얘기하면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문제가 어떤 물체에 160N의 힘을 가했어요. 근데 그 물체의 질량은 80kg입니다. 그럴 때 그 물체는 몇의 가속도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는 수학적으로 보면 80분의 160은 몇입니까? 2. 그때 가속도의 단위는 요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80 곱하기 2는 160이다. 160을 8로 나누면 2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지금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의 제곱, 힘의 단위 뉴턴, 이런 걸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80 곱하기 2 하면 160 하면 이해될 걸, 갑자기 거기에 뭐 가속도의 법칙이 어떻고 힘은 뭐고 하면서 어렵게 접근하면 쪼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시작부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시작부터 쫄지 마라. 여러분이 2 곱하기 4는 8이다, 8 나누기 4는 2다 정도를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역학이에요. 그러니 역학은 전략적 과목이다. 역학은 일단 원리를 깨우치는데 시간이 걸린다 손 치더라도 일단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 쉽다. 그래서 우리가 1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 가운데 역학이 도리어 시험에서 쉽게 느껴집니다. 도리어 인문 쪽, 나중에 우리가 교과 내용학 2권, 3권 이렇게 가다 보면 심리도 나오고 사회학도 나오고 체육사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서는 또 편하다. 막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선생님 스파르타라는 거 들어봤어요? 체육사에서? 선생님 그리스 체육 뭐 들어보셨죠? 그렇죠? 혹시 선생님 상태 불안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특성 불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심리에서도 나오고 체육사에서도 나오는 용어인데 쉽거든? 근데 존나 많다? 그래갖고 책 두께 보면은 막 책도 두껍지만 그 안에 글씨가 빼곡해. 근데 시험에서는 그 중에 어떤 용어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울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해보다는 끈기를 통한 암기가 중요하고, 요쪽 교과내용학 1권의 역학과 생리학은 이해가 요구돼요. 그래서 임용시험에서 이해가 요구되는 거는 좀 먼저 공부를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정말 이해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암기는 나중에 좀 노력을 투자해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너무 암기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 동안에 교과내용학 1권 아주 충실하게 뛰어나갈 텐데 여기서는 원리를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교재 1권에 자 첫째 페이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우리 컨텐츠 그 차례가 있죠? 목차 한번 보실까요? 자, 목차를 한번 보시면 역학 파트가 역학 파트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운동 역학의 연구 영역, 운동 역학의 기초 지식, 또 정역학적 운동, 운동학적 분석, 그 다음에 선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 각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 일 에너지 파워, 운동 역학의 현장 적용,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양도 많지를 않아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는 이 안에서 다양한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속도란 단어를 아시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몸을 쓰면서 하라고요. 예. 속도란 걸 많이 들어보셨죠? 또 평상시에도 쓰죠? 속력이라는 것도 들어보셨고 쓰죠? 근데 속력, 속도 비슷한 것 같잖아요? 실제로 비슷해요. 근데 역학에서는 이 속력과 속도를 구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속력은 나중에 우리가 스칼라라는 걸로 물리량을 정의하고요. 속도는 벡터라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머릿속에 스칼라는 크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크기. 자, 용호 선생님이 키가 몇일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또 이제 한 달 동안 저는 방학이잖아요. 임용시험 끝나고 이렇게 개강하기 전까지 방학이라서 한번 병원도 좀 다녀봤어요. 이쪽 저쪽에 이렇게 병원도 좀 다녀보고 손볼 때 있을지 뭐 이러니까 딱 이렇게 키를 쟀어요. 키를 쟀더니 170.4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예. 화면 보는 분들은 제가 한 2m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딱 일주일 전에 잰 키가 170.4입니다. 존만합니다. 예?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몸무게는 공개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체육관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은 잘하시면서 저렇게 몸 관리를 안 할까 싶어서 어쨌든 몸무게는 약간 과체중. 예? 운동하기 싫어. 힘들어서. 남들이 그러면 왜 운동을 그래도 체육 선생님인데 왜 안 합니까? 힘들어서 안 해요. 근데 요즘은 좀 몸무게를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 키가 170.4 그랬습니다. 그럼 제 키 170.4에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크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크기만 고려하는 요인은 스칼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봐봐요. 제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여러분 보실 때 왼쪽으로. 제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오른쪽으로. 방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빠르기를 한번 봐봐요. 빠르기가 좀 비슷합니까? 비슷하다고 빨리. 비슷하죠? 예. 빠르기는 비슷한데 방향은 오른쪽 왼쪽 다르잖아요. 그럴 때 오른쪽으로 얼마만큼의 빠르기, 왼쪽으로 얼마만큼의 빠르기라고 얘기하면 그게 속도예요. 근데 오른쪽으로도 그냥 어느 만큼의 속도, 그 어떤 빠르기의 크기, 왼쪽으로도 어떤 빠르기의 크기인데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빠르기의 크기가 초당 한 2m 간다. 초당 2m 간다. 하면서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빠르기의 크기만 고려하면 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는 스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냥 크기 자체만 고려하면 스칼라, 방향까지 고려하면 벡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힘을 줄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아침부터 열심히 왔을 테니까 한번 힘 좀 한번 줘봅시다. 배, 복근. 자, 복근 힘 줄 때는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자세를 좀 이렇게 허리를 좀 펴야 되겠죠? 자, 어깨도 좀 피시고, 자, 이제 조금씩 피곤해질 텐데, 자, 복근에 힘을 주는 겁니다. 딱 5초간 똥 싸면 안 되고 방구도 끼지 않을 정도로. 자, 5초도 좀 길다. 한 3초. 내가 3초를 셀 테니까 시작하면 최대 수축을 하는 거예요. 시작. 1, 2, 3, 스톱. 이게 지금 힘을 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힘을 한번 줘봅시다. 이번에는 손아구를, 손에 이거를 딱 한번 오른손잡이라고 다 전제하고 한번 오른손으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오른손으로 5초간 최대한 힘을 주는 거야. 시작. 스톱 스톱.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최대 힘 아니야. 손이 빨개져야 돼. 그치? 자, 다시 준비. 시작. 1, 2, 3, 4, 5. 자, 방금 여러분은 나중에 공부할 것 중에 등척성 수축이라는 예를 2개 한 거예요. 복근을 했고 이랬을 때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힘을 분명히 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자, 이번에는 힘을 약간 주면서 올렸다 내렸다를 한번 3번만 반복합시다. 여기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내 팔도 무게인가요? 내 팔도 무게인가요? 그래요. 이거 우리가 상하이라고도 하고도 전하이라고도 하죠. 이 무게가 1kg면 1kg, 2kg면 2kg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무게를 자 이렇게 같이 해봐요. 자, 같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봐요. 그럼 우리 크게 힘 안 들죠? 근데 이거를 한번 제가 10,000번 해봅시다. 했다고 쳐봐요. 힘 안 들까요? 아마 10,000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 할 때부터 힘들다고 생각하고 1000번 가면은 선생님 오늘 임용 포기하랍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번은 무게를 크게 인지하지 못해요. 지각하지 못해요. 왜요? 근육의 피로를 덜 느끼니까요.
근데 100번, 200번 하면 그 부하가 느껴지죠. 즉 이때 근육의 길이가 상완 이두근, 우리가 위팔 두갈래근이라고 하는 게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면서 우리가 합니다. 자, 이때 힘을 위로 주고 아래로 주고 위로 주고 아래로 줄 때 이 힘은 분명히 위로 주는 힘과 아래로 주는 힘이 다르죠. 그럴 때 힘은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들고 있는 게 내 팔 무게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앞에 있는 책상 이런 걸 들었다고 칩시다. 훨씬 더 큰 외적 부하가 가해지겠죠. 그러면 내 상완 이두근 쪽에 더 큰 힘이 가해져야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럴 때 힘은, 자, 내 앞에 있는 무게를 들어 올리려면 내 힘이 어디로 작용해야 될까요? 위로 작용해야 돼요. 그렇죠? 외적 부하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위로 들어 올려야 돼요. 힘은 항상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자, 그래서 힘은 방향을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힘은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벡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모든 배우는 모든 힘은 다 벡터예요. 그러면 힘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줬던 내적인 근력도 있지만요, 지구가 나를 당기는 중력도 있고요, 물체와 내 발과 지면이 닿고 있는 마찰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수영을 막 하려고 할 때 물과 내 사이에서 작용하는 유치 항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뭔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맞바람이 부느냐 뒷바람이 부느냐 할 때 나오는 또 유치 항력도 있고요, 각종 힘이 있겠죠. 그러면 다 힘이죠. 그러면 다 스칼라다 벡터다? 벡터입니다. 예. 이런 게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개념을 하나씩 이해하면은 역학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알았죠? 역학은 쫄지 마라. 그래서 이게 큰 분야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내용학 1권에서 두 번째로 배우는 파트가 바로 운동 생리학 파트고, 세 번째 배우는 게 트레이닝 방법론 파트거든요. 그러면 이 운동 생리학과 트레이닝 방법론 파트를 다 합쳐 우리가 운동 생리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신체와 운동력의 이해, 그 다음 인체 에너지 대사와 운동, 우리가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운동 후 회복, 그러니까 운동 능력을 과거에는 운동 중에 발현하는 어떤 에너지 양 이런 걸로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이 끝나고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그 사람의 운동 능력을 가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회복을 보다 빨리 하는 사람, 운동 능력이 좋다 안 좋다? 자,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끝나고 원 상태로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좀 더 몸짱이다. 이 개념이 최근에 굉장히 강조돼서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근육계.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나이가 들면 얼굴이 커진다. 젊으니까 뭐 나이를 아직 생각 안 하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 그 탤런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젊었을 때와 이제 나이가 들어서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달라지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피부과적 처치를 받거나 계속 몸무게를 관리하면서 과거의 몸매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젊었을 때보다 나이 먹을 때 체중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용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키는 변하지 않지만 몸무게는 분명히 변했고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보다 한 15kg 이상 쪄 있으니까 뭐 운동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도 않고 근육도 별로 없고 이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실제로 인간이 얼굴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커질지 한번 생각해 봐요. 뼈가 커질까요?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얼굴뼈 찍잖아요. 그 뼈 자체가 커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볼따구에 살이 좀 찔까요? 그거는 가능하겠죠. 저도 여러분이 제가 대학 때 사진 여러분 보여주면 이건 용호 선생님이 아니다. 그럴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교사 됐다가 저 왔다가 선생님 젊을 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옛날 보여주면요, 일부러 제가 그 야구부 사람들끼리 어디 합숙훈련 갔다가 놀러 갔다가 찍은 사진 보고 여기서 선생님 찾아봐. 못 찾아요. 사진의 정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그냥 가운데 제일 있는데 전지를 몰라요. 너무 말라갖고요. 예.
나도 보면 놀래.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지금 쌍꺼풀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쌍꺼풀이 아니에요. 주름이야, 주름. 선생님이 원래 쌍꺼풀이 없어요. 예. 그리고 당연히 또 젊었을 때 머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머리도 없지, 쌍꺼풀도 생겼지, 그러니까는 또 얼굴도 동그래졌지. 그러니까는 젊을 때 사진 보면은 구별이 안 가죠. 근데 왜 나이 먹으면 얼굴이 커지냐면 당연히 이제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 원인 하나, 그래서 볼따구살 같은 게 늘어나는 거 하나에다가 점점 이거 뭐예요? 아구에, 이 입에. 여러분 한번 해봐요. 자, 여기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여기 근육을 느껴봐요. 해봐요. 근육 느껴지죠? 이 근육을 많이 썼겠죠? 그러면 이 근육이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는 뭐가 생길까요? 근비대가 생겨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씹고 이러니까 근비대 생기니까 뽕 올라와요. 실제로. 그런데 얼굴은 아주 작은 변화가 나오더라도 큰 변화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지금 여러분도 우리 강의 들 때 다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얼굴을 못 알아보겠는데 가끔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마스크 벗고 있는 사람이 누구시죠? 이런다고요. 이 하관 이하에 코가 가장 큰 영향, 눈이 가장 큰 영향에서 실제로 쌍꺼풀 하나, 앞트임 하나, 뒷트임 하나, 코 약간 올리면 사람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왜 어릴 때 사진이랑 성형수술한 사진이 너무 다르다. 얼굴은 아주 작은 차이로도 큰 변화가 느껴져요. 근데 여기가 좌우에 근육의 근비대가 나서 이렇게 살짝만 올라오면 우리는 얼굴이 커졌다, 얼큰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근육과 관련된 겁니다. 그 심지어 이 하관 쪽의 이 근육 또 이럴진데 의도적으로 외적 부하를 줘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근육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우리는 근비대 하이퍼트로피라고 얘기해요. 이 근비대가 우리 몸 안에서 속근 혹은 지근이 운동 형태에 따라 비대가 달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운동을 순발성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은 속근의 비대와 그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지속성 운동을 오래 달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한 분들은 지근의 발달과 유산소적 능력이 좋아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뤄져요. 그 다음 신경계. 자, 여러분 가만히 있어보자. 선생님, 보통은 제가 하루에 질문을 누구를 짚으면 거의 그 한두 명이 집중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은 오늘 내내 질문을 받을 거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으로 옮겨갈 테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선생님, 지금 마음이 편안해요? 약간 흥분 상태예요? 약간 흥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몸 안에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 선생님은 분명히 졸 겁니다. 근데 예상이 가능해요. 저렇게 눈이 큰 분이 또 졸면 더욱더 비참해요. 막 왜 이래요? 눈꺼풀을 막 떨리면서 맨 앞자리니까 졸 수도 없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요 위에 근육을 쓰는데 조금 있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자기 자신이 어떤 운동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아니 괜찮아요. 뭐 딴 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운동 잘하세요? 자기가. 여러분 질문을 하면 답을 하세요. 맞고 틀리는 거 없으니까. 남들 생각하지 마. 선생님 어떤 운동을 좀 잘해? 무용. 어떤 무용? 발레. 자, 그러면 발레는 좀 순발적이에요? 순발성 운동이 좀 성격이 강해요? 지속성 운동 성격이 강해요? 지속성이지만 또 어떤 특정 동작에서는 점핑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순발성적인 운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선생님 나름대로 몸 안에 어떤 근육의 변화가 예를 들면 그 운동을 하기 전과 운동을 장기간 하고 난 후 변화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근육계 쪽에 있으면서 현재 여러 선생님이 아까 조금 흥분되고 있다. 또 제가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스럽죠. 그렇죠? 또 우리 선생님 아까 제가 질문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던데 점점 또 빨개지고 있어요. 빨개진다. 더 빨개진다. 저 봐봐요 선생님 봐봐. 빨개지죠? 재밌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빨리 점점 어디까지 빨개지지 보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 관심을 주면서 빨개진다 하면 더 빨개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순간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확 작용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럴 때 예를 들면 이 교감신경계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제가 갑자기 질문하는 것을 위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외적인 위협에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교감신경계가 작용해서 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외적인 위협과 외적 환경의 변화에 빨리 대응하려고 할 때 교감신경계가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이제 평소 때 많이 받고 이제 자연스러워졌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선생님과 이제 래포가 형성되고 우리 선생님과 래포가 형성돼서 질문이 매우 자연스러워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질문할 때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제는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교감신경계 자극이 많아질까 좀 줄어들까?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얼굴이 빨개짐이 덜해요. 이런 것들을 신경계 측면에서 운동과 관련돼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운동은 갑자기 딱 확 튀어나간다. 이거는 내 몸이 외적인 팡 하는 신호에 반응을 한다든가 또는 외적인 기온이 높아진다든가 할 때 내 몸이 변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운동에서는 운동 상황을 한번 봐봐요. 교감신경계의 작용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운동 상황은. 그래요.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많아져요. 반면에 사람을 이렇게 늘어지게 만드는 거 있죠? 이게 보통 어떤 작용이냐면 부교감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관돼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봐봐요. 흥분하게 하는 건 교감신경계다. 늘어지고 이완하게 하는 건 부교감신경이다. 자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운동의 상황에서 교감신경계에 대한 자극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부교감신경에 대한 자극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집니다. 부교감신경이 낮아진다는 것은 흥분 상태에 교감신경이 증가하는 거랑 이렇게 반비례적으로 가요. 예. 그러면 또 봐요. 같은 운동을 하는데 낮은 강도의 운동과 보다 힘든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할 때 비교해 볼 때 교감신경계의 자극이 더 힘든 운동에서 교감신경계의 자극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그걸 다루는 게 이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용어가 평소 때 잘 쓰지 않던 뭐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거기서 무슨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흥분을 할 때는 뭐 탈분극을 하고요. 또 어떤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때는 재분극이 되고요 하면서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용어, 그 다음에 그 몸 안에서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때는 포타시움 또는 어떨 때는 소디움 이런 이온들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디움 그럼 나트륨이라고 하고 포타시움 그럼 칼륨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온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외워가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보면 아무래도 생물이라든가 화학 이런 거랑 관련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생물화학보다 굉장히 깊은 분자 수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안 나와요. 우리가 생물 선생님 되고 화학 선생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상황과 어떤 내용들, 그래서 최근에는 이온 수준까지 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나트륨이라든가 칼륨 뭐 이런 이온 정도는 시험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건 짚어드릴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 여러분
호흡계. 호흡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여러분. 들여 마시는 걸 무슨 숨이라고 해요? 들숨. 내뱉는 걸 내쉰다 해서 날숨. 들숨 해봐요. 자, 다시 자연스럽게 있다가 들여 마셔요. 들숨. 내뱉어요. 날숨. 들여 마셔요. 흡. 내뱉어요. 호. 흡. 호. 이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내뱉고 들여 마시고 날숨, 들숨의 관계를 운동과 관련돼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있을 때보다 운동할 때 호흡이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만약 여러분을 제가 죽이려고 마음 먹는다. 근데 외상 없이 죽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 조르면 되죠. 그런데 목 졸려도 외상이 있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 안타까운 우리 12구 참사 때와 같이 앞뒤에 여러분의 몸을 힘센 사람이 꽉 조이면 실제로 호흡을 못해 죽습니다. 목을 안 졸라도 가슴을 완벽하게 압박을 가하면 이 근육이 이 가슴팍의 흉곽이라고 하죠.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들여 마셨다가 내뱉었다가 들여 마셨다가 내뱉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꽉 조이면 이게 안 되죠. 그러면 공기의 순환이 들어오고 나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덩치 크고 힘쓴 사람이 야 하고 가슴을 막 이제 이게 껴안았는데 액 하고 기절하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라 바로 호흡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들여 마실 때, 자, 들여 마실 때 가슴이 어떻게 되죠? 한번 해봐요. 넓어지죠? 내뱉을 때 작아지죠? 이런 걸 나중에 호흡계의 역학 그러면서 이것도 근육이 작용을 해서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 다 만지면 여기 갈비뼈 있죠? 갈비뼈를 우리가 늑골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늑골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늑간근 그럽니다. 그러면 뭐냐면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이다 해서 늑간근. 그것이 바깥에 있으면 외늑간근, 안쪽에 있으면 내늑간근 그런데 그 근육들이 쭉 벌려주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육이 힘을 풀어주면 좁아지고. 그러면 여기 봐봐. 존다! 누가 졸아? 벌써 존다. 어? 자, 봐. 근육을 자 들여 마셔봐. 그러면 이 외늑간근이 쭉 갈비뼈를 벌려주는 거야. 내뱉어봐. 근육이 힘을 빼는 거야. 다시 들여 마셔봐. 근육이 당겨져서 갈비뼈를 벌려주고 힘을 빼봐. 이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호흡계와 관련되어 있는 역학하면서 근육을 쓰니까 그 얘기가 또 다뤄질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 운동하면서 다 경험했던 것들이야. 그거를 생략적 용어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용어만 익숙해지면 쉬운 거야. 그리고 여러분 봐봐. 가벼운 운동할 때보다 힘든 운동할 때 호흡량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지?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거를 한 번 호흡할 때 호흡량은 1회 호흡량이라고 하고 그것을 분당 호흡수를 곱해주면 1분간 분당 호흡량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어떤 용어로 정의를 해줄 거야. 그 용어가 익숙하지 못해서 낯선 거지 알고 보면 다 쉬워. 그 다음 순환계. 순환계는 어디를 다루는 거야? 그대들에 대한 내 마음이지. 하트를 다루는 거야. 심장과 관련돼서 심장에서 내뿜어진 피가 온몸을 돈다 해서 순환이야. 그 순환하는 과정에서 피가 도는 걸 거 아니야? 근데 그 피는 뭐를 담고 갈까? 그 안에 들여 마셨던 산소를 조직에 공급해주고 조직에서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CO2, 이산화탄소를 바깥쪽으로 내뱉어 주는 거야. 우리가 수영을 해봤죠. 수영을 할 때 우리가 호흡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수영할 때 호흡이 힘듭니다. 처음에 배울 때 그 호흡이 힘듭니다는 두 개지.
숨을 들여 마시지 못해서, 또 하나는 진짜 힘든 건 수영을 하는 가운데 내 몸속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바깥쪽으로 배출하지 못하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음파 하면서 이렇게 초보자한테 가르친다 할 때 음도 중요하지만 파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팍 내뱉어야 내 몸에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찌꺼기로 생긴 CO2를 잘 배출해 줘야 몸이 잘 돌아간다는 거지. 그것을 다루는 게 호흡과 순환계가 합쳐서 호흡순환계. 그래서 순환계 쪽에서의 심장, 호흡계 쪽에서의 폐, 이걸 한 단어로 심폐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호흡계와 순환계가 생리학의 꽃이야.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량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또 운동을 하면 심장에서 펌핑되어 나오는 혈액의 양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그래서 호흡계와 순환계는 완전히 서로 비례해서 가요. 낮은 강도보다 높은 강도로 가면 호흡량도 많아지고 혈액에서 펌핑되는 혈액의 양도 많아지고, 일회 호흡량도 많아지고 일회 박출량도 많아지고, 분당 호흡량도 많아지고 분당 환기량도 많아지고 분당 심박출량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쪽으로 들여 마신 산소를 조직에 공급해주고, 조직에서 대사 과정 중에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주고, 또 조금 있다, 아니 앞서 배웠을 텐데 이 에너지 대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당, 그럼 탄수화물 얘기하는 거야. 지방, 그러면 지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먹은 것 중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와 같은 걸 3대 영양소 또는 3대 열량소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포도당 또는 유리지방산, 이런 것들을 대사 과정에서 쓰게 되죠. 그리고도 남는 양이 있으면 몸에 저장을 해. 그러면 당은 글리코겐의 형태로, 지방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탄수화물 또는 지방 또는 외부로부터 먹는 탄수화물 혹은 지방을 결국은 대사 과정에서 근육에 힘쓰고 이런 과정에서 쓸 때 또한 요 순환계 피 속에 그런 것들이 다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혈액 내의 탄수화물 계통을 혈당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혈액 내의 지방 계통은 유리지방산이라고 해. 그런 것들을 다 혈액에서 조직 쪽에, 근조직 쪽에 잘 보내줘야 우리가 운동을 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호흡계와 순환계가 그래서 생리학의 꽃이야. 그래서 시험에서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내분비계, 우리가 호르몬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에피네프린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운동 관련된 낮은 강도보다는 높은 강도, 또 휴식 시보다는 운동 시에 에피네프린 계통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만히 있을 때보다 운동할 때 탄수화물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많이 쓰겠죠. 그럼 탄수화물을 빨리 분해해서 대사에 써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떤 호르몬이 중요하냐 하고 하면 나중에 글루카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운동에서 봐봐요. 빨리 이렇게 순발성 운동을 하는 게 있고, 낮은 강도지만 오랜 시간 하는 운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순간적으로 할 때는 당계통을 많이 써요. 오랫동안 할 때는 지방계통을 많이 써요. 그러면 당과 관련돼서는 에피네프린 계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 쪽은 당 관련된 호르몬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과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호르몬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은 여러 가지 중요한 호르몬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선 호르몬, 예를 들면 우리 생식기 계통에서의 여러 성선 호르몬이 남성, 여성의 역할에 따라서 또 그와 같은 생식 관련 호르몬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운동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올 것들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도핑 관련돼 있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들은 남성 호르몬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선 호르몬이지만 운동 관련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나와요. 그래서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 계통이 여기서 다루어지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수업 때 딱딱딱 짚어드리는 거는 이해하고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환경. 예를 들면 이렇게 편안한 환경보다 더운 환경이나 또는 이런 환경보다 추운 환경이나 또는 이런 평지보다는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몸이 또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 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10장 요 부분은요. 좀 여기는 좀 그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을 한다 그러면 익숙한 용어잖아요. 그러면 일을 한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떤 거에 힘을 가해서요. 그 힘을 가해서 그 물체가 일정 정도 이동시켰을 때 위치의 변화. 이걸 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변이를 나중에 우리가 벡터량 역학에서 바로 배울 거예요. 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1m 이동시켰다, 2m 이동시켰다. 그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일이 봐봐요. 내가 막 힘을 줬어. 힘은 막 줬는데 얘가 이동 안 했어. 그러면 이거는 역학적이나 생리학적으로 일을 안 한 거예요. 예. 변화가 있어야 돼요. 스칼라적으로 보면 거리, 벡터적으로 보면 변이, 이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힘은 막 주지만 이동하지 않았지만 내가 막 땀은 뻔뻔 주고 막 힘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힘을 쓴 거지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정의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는 그 일을 했는데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가 파워예요. 똑같은 일의 단위는 우리가 좀 이따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쓸 거예요. J로 표현하는데 A라는 사람 100줄, B라는 사람도 100줄을 했어. 똑같이 일을 한 거야. 근데 한 사람은 1분 만에 해냈고 한 사람은 2분 만에 해냈어. 그럼 누가 더 파워가 좋으냐? 일량은 똑같지만 단위 시간당 행한 파워는 1분에 해낸 사람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파워예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소비랑 얘기할 때 칼로리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한 여기서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차에서 여러분이 다루어질 내용들이 이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레이닝 방법론 쪽에서는 각종 트레이닝의 기초와 트레이닝의 실제를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에는 근력 트레이닝도 있고 근지구력 트레이닝도 있고 심폐지구력 트레이닝도 있고 유연성 트레이닝도 있고 순발력 향상 트레이닝도 있고 또 순발력과 관련된 향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 각종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트레이닝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교과 내용학 1권에서 이제 운동 역학 파트에서는요. 경남대학교의 교수님이신 김용훈 교수님과 제가 이제 공동으로 그 안에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김용훈 교수님이 이 안에도 내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말씀 참고문으로 달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로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서 여기까지만 살짝 얘기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운동 역학의 연구 영역하고 나오는데요. 정역학과 동역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동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역학은 한마디로 정지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역학. 동역학은 움직이는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역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험에서 이거는 정역학일까요? 이거는 동역학일까요? 이런 거는 안 물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는 해 놓으셔야죠. 자, 그러면 아까 정역학은 아까 정지하거나 한 상태의 하나의 예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역학에서 정지라는 건 어떤 의미냐? 단순히 이런 상태만 아니냐? 그럼 이런 상태는 또 뭘 의미하냐 보면 정역학은 힘들 사이의 평형 상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여기 봐봐요, 여러분. 자, 제가 가만히 있어요. 자, 가만히 있습니다. 절 보세요. 정지해 있어요. 근데 힘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제 요 밑에 개미를 발바닥에 놔봐요. 개미 큰일 날 거예요. 제 무게 자체도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역학할 때 무게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상태랑 이걸 비교해봐요. 자, 이거 봐봐요. 이렇게 쓰면 그러면 제가 아까 이러고 있는 상태보다 팔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힘이 아까의 상태랑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죠? 앞쪽으로 약간 이동했을 거고요. 발도 이렇게 들었네요. 이쪽으로 힘도 썼어요. 그랬는데 요 모든 힘들이 합쳐보면 0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동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력학은 단순히 이렇게 꼿꼿하게 그냥 멈춰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작용하는 모든 힘들 간에 평형 상태, 즉 어느 쪽으로의 상태도 아닌 0의 상태예요. 근데 만약 여기 봐봐요. 내가 힘을 빵 하고 뒤로 빵 해서 지면 발력을 10N 주면 내가 앞으로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는 평형이 깨진 거예요. 평형이 깨지면 어느 쪽으로든지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동력학에서 다뤄요. 자, 그러면서 이 정력학은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이 뭐가 된다? 0이 되는 평형 상태를 주요 분석으로 한다. 그래서 평형 상태란 인체가 휴식 상태로 움직임이 없거나 또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도 정력학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기 봐봐. 가만히 있다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 속도가 0이죠. 근데 움직이면 속도가 변화했죠. 그러면 이건 동력학 상태예요. 속도가 변화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속도가 초당 2m 속도로 이동하면서 그 초당 2m로 이동하면서 계속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럼 가속도가 몇일까요? 0이에요. 그러면 아까 F는 ma 그랬죠. 가속도가 0이라는 상태는 만약 가속도가 0이라면 힘은 몇일까요? 질량이 아무리 100, 200 하더라도 가속도가 0이니까 이게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를 또 정력학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등속운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등속운동 상태는 정력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서 첫 번째 단거리 출발 자세인 크라우칭 자세에서의 힘의 관계. 크라우칭 자세는 분명히 힘 부들부들 하면서 떨면서 정지하고 있잖아요. 여러 힘들이 작용하지만 합은 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kg의 덤벨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90도 정도 유지한 덤벨을 딱 들었는데 들어서 이렇게 딱 해놓고는 여기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척성 수축. 등척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의 변화가 없는 상태. 거기에서 힘을 가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복근에 힘을 준다든가 했던 그 상태가 그 상태예요. 이런 상태들은 전부 다 정력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 3. 정지 상태 역시 일종의 운동 상태. 그러니까 역학에서는 정지 상태도 속도가 몇이에요? 0으로 보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운동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속도가 0인 운동 상태이므로 정력학에서는 힘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운동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걸 중요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력학. 이제 움직이는 상태와 관련된 건데 이 움직이는 상태와 관련돼서 여기 보면 운동학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운동역학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운동학에서는 힘을 고려하지 않아요. 힘을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운동역학에서는 힘적인 요소를 고려합니다. 자, 그러면서 운동학을 키네매틱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운동역학에서는 힘을 고려를 하는데 거기서는 영어로 키네틱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운동학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뭐는 고려하지 않는다? 힘은 고려하지 않고 힘과 모멘트로 발생한 효과, 즉 그 결과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연구한다. 이게 괜히 말이 어렵죠? 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반적인 힘이에요. 모멘트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건 회전이에요. 그래서 힘과 회전할 때 힘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관성 모멘트 또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모멘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회전운동 상황이다. 이렇게 딱 기억해놔요. 모멘트라는 말이 나오면 역학에서는 회전운동 상황이다. 회전운동 상황이다. 그러니까 직선운동이나 선운동적인 방향에서 작용하는 힘이나 또는 회전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트 상황에서 어떤 힘이 가해져서, 자 봐봐요. 어떤 힘이 가해져서 누가 나를 밀어서 휙 하고 속도가 생겼어. 그러면 힘이 원인이고 내 속도가 생긴 게 결과죠. 운동학은 요 결과, 속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야. 힘에 관심을 안 갖고. 몇 명이 지금 뭔 소린가 해?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동을 한 건 어떻게 이동한 거야? 지면을 내가 미는 힘으로 기울이면서 가니까 이렇게 간 거죠. 그때 지면 발력이라든가 이게 원인이 돼서 내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 원인인 힘은 고려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내가 초당 몇 미터를 가느냐라고 하는 속도, 이런 결과에만 중심을 갖는 게 운동학이다 이거예요. 자, 그 말이 여기에, 즉 그 결과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연구한다. 대상 물체 현상, 즉 위치나, 가장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운동 현상학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학에서는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 일단 알아놓으시고요. 3. 운동학적 분석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고려하지 않고 동작의 움직임이나 현상 등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 위치 변화,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이 주요 원인이 돼요. 제가 왜 이걸 강조를 지금부터 하냐면, 여기 봐봐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렇게 간단하게 이동을 했어. 근데 이때 힘이라고 하면 크게 어떤 거냐면, 내가 내 몸의 무게가 중력의 방향,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기저면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안정이 깨지죠. 그러면서 지면을 밀면 내가 이렇게 이동하죠. 그죠? 중력 얘기하고 지면을 미는 힘, 지면 발력 얘기했으면 이건 바로 뒤에 나올 운동 역학적 요인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1m 이동했다. 그러면 이건 운동학적 요인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답을 운동학적으로 뭘 답을 해라. 그러면 위치의 변화나 속도나 가속도 이런 걸로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운동 역학적으로 답을 해라. 그러면 중력이 기저면의 바깥쪽에 작용하거나 지면 발력을 작용시켜 이동하였다. 이런 답이 되는 건 운동 역학적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질문이 운동학으로 묻는지 운동 역학으로 묻는지를 알아야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보면 골프 클럽의 최대 선속도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운동학적으로 관찰하고자 할 때, 자 아까 운동학에서 어떤 요인들이 중심이 됐었죠? 위치의 변화나 속도나 가속도 이런 것들이죠. 몸통의 회전 속도, 즉 각속도와 몸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팔의 길이, 즉 회전 반경은 클럽의 선속도에 영향을 주는 운동학적 요인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막 물리라든가 이런 거에 손 띄고 있던 사람들은 막 맛이 가는데, 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면 선속도는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이라고 하는 공식을, 선생님 이름 뭐예요? 예? 황민혜 선생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물으면 바로 답하듯이 외우는 게 이 공식이에요. 예. 황 선생, 앞으로 황 선생이라고 부를게요. 선생님, 점점 빨개지다. 자, 이름, 성만 얘기해 주세요. 조 선생님. 자기의 이름을 언제든지 외우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언제든지 야 선속도와 각속도와 관련된 공식 얘기해봐. 그러면 선속도 읽고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 각속도를 회전 반경분의 선속도 이렇게 나오는 게 요 공식이에요. 그 나중에 제가 공식 외울 거 정리할 때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요 공식 봐요. 물체 선속도는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이다. 봐. 뭔가를 확 휘둘러. 뺏을 휘둘러 가라. 야 타면서 이렇게 다리로 휘둘러 가라. 휘둘러. 그러면 어떤 특정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이 회전할 때 속도를 각속도라고 해. 그럴 때 이 회전 축으로부터 요 거리 요거를 회전 반경이라고 해. 그럴 때 이때 요 접선에서의 요 속도 이게 접선 선속도예요. 그냥 들어만 놔요.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이 접선에서의 선속도의 크기가 이 회전하는 각속도 이걸 나중에 우리 라디안 세타 이런 걸로 하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 회전 속도와 회전 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 만약에 각속도가 여기 봐봐. 각속도가 10이고 회전 반경이 5야. 선속도는 몇일까요? 예, 50이야. 이렇게 나와 나중에. 예. 그러면서 이걸 나중에 각속도는 뭐 몇 레디안 퍼 세컨 뭐 이렇게 얘기하고 회전 반경은 뭐 몇 메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할 거니까 들어만 놔요. 요 공식에 입각하여 몸통의 회전 속도 그게 각속도야. 요거 각속도와 이 골프 이렇게 칠 때 그때 요 회전 반경 그거를 팔의 길이는 클럽의 선속도 땅 치는 순간 휘둘러서 땅 치는 순간 클럽이 쫙 앞으로 살짝 나가겠죠. 그때 그 접선의 선속도가 결정되는데 여기에 속도죠. 팔의 길이죠. 아까 위치의 변화 이런 게 다 거리 길이에요. 선속도죠. 다 무슨 요인이에요? 운동학적 요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힘 같은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골프클럽에서 빵 치는 걸 갖고 답을 운동학적으로 설명하라. 근데 거기에 뭐 힘을 얻다고 뭐 이런 걸 답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휘두르면서 팔을 길게 뻗으면 치는 순간 접선의 선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 답이 운동학적 설명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서 클럽의 선속도는 나중에 우리가 선운동에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직선 선운동과 곡선 선운동 이 두 가지가 다 선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몸의 회전은 각운동은 다 회전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운동과 회전운동이 또 나중에 같이 나타나면 우리가 뒤에서 복합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 시험 2년 전인가도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어떤 거리의 변화, 길이, 속도, 가속도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게 어떤 요인? 운동학적 요인. 알았죠? 그 다음에 운동역학적 요인을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자 넘어가도 될까요? 운동역학은 아까 뭘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힘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이 움직인다가 바로 운동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너무도 간단하지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뉴턴의 운동체 몇 법칙? 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며 그때 그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주 기본입니다. 운동역학은 이와 같이 힘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로서 그 힘이 운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운동원인학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내력과 외력이 중요한 변이다. 내력은 여러분의 근력 있죠? 그런 게 우리 몸에서 생기는 내력이에요. 그 다음에 외력 같은 경우는 외부의 예를 들면 유체항력 또는 유체 마찰력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런 외력의 주요한 요인들이 돼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내 몸 안에서 발생되는 힘, 내력. 내 몸의 바깥쪽에서 발생되는 힘, 외력. 알았죠? 이 모든 게 다 운동역학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달리기를 하는데 맞바람이 불면 기록이 좋아요, 나빠요? 맞바람이 불면 나빠지죠? 그죠? 왜? 그러면 기록이 나빠진다는 건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느려졌다는 거예요? 느려졌다는 거죠.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결과가 바로 맞바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유체 항력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 역학은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은 힘을 다루는 분야로 인체에 작용하는 외적인 힘을 중요시한다. 그러면서 근력은 당연히 내력이죠. 그러면서도 근력 외적인 게 거의 다 외적인 힘이기 때문에 운동 역학에서는 외적 힘을 많이 중시하죠. 자, 그러면서 지면발력. 너무도 많이 들어봤죠. 선생님, 뉴턴이라는 사람 알죠? 네? 네, 들어봤습니다. 뉴턴이 만든 운동의 법칙 3가지가 있죠. 있다는 건 들어봤죠? 그렇죠, 들어봤. 그럼 돼요. 혹시 뉴턴이 누구시더라?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것까지 제가 뉴턴은 언제 태어나시고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왕과 동일한 레벨에서 묻혀있는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이건까지 내가 설명 안 해. 그건 알아서 해. 근데 뉴턴의 3가지 운동 법칙이 있어요. 제1법칙, 2법칙, 3법칙이라고 칭하는 법칙인데 1법칙은 관성의 법칙. 물체가 현재의 상태에 외적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다면 계속 정지하고 움직이고 있다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2번째, 가속도의 법칙. 그게 아까 F는 ma 하면서 A,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이게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 제3법칙, 여러분 잘 아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내가 지면에 힘을 작용시키면 지면은 똑같은 힘의 크기를 반대 방향으로 작용시킨다. 그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내가 배영의 수영의 스타트를 할 때 벽면을 민다, 발로. 내가 벽면에 힘을 주면 그 벽면이 내가 가해진 힘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을 가해주니까 내가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면 발력은 지면에 가해지는 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봐요. 내가 선생님 이름 성만 엄선생, 황선생, 조선생. 예. 자, 엄선생 아까 80kg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80kg 중이라고 하는 힘으로 지면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르는 힘을 저울이 감지하고 80kg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다가 힘을 확 가해봐요. 힘을 이렇게 저울에. 그러면 그 저울의 숫자가 올라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요. 실제로 확 힘을 주면. 왜 그러냐? 내 몸무게 80kg, 아까 무게는 힘이라고 그랬죠. 내 몸무게 80kg 중에다가 더 힘을 주니까 덧붙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 높이뛰기를 할 때 이러고 있다가 지면에 여봐요. 가만히 있어도 안 떠. 근데 지면에 힘을 확 주면 그때 그 힘에 의한 지면 발력이 위로 작용하니까 내 몸무게 이상의 힘이 올라오니까 내가 뜨는 거야. 그게 지면 발력이야. 알았죠? 알았죠? 예, 그래서 지면 발력은 나중에 운동의 제3법칙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지면 발력은 자, 여기 봐봐요. 이렇게 수평면에 힘을 가하면 지면 발력은 이렇게 가해지겠죠? 그렇죠. 반면에 또 지면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스타팅 블록이 돼 있어요.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그래갖고 이 스타팅 블록에 야타고 이렇게 힘을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게 다 접촉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게 지면 발력이에요. 이렇게. 예. 수평이면 수평으로, 거기에 직각으로. 이렇게 빗면이면 빗면에서 직각으로 작용해요. 그런 것들이 지면 발력. 그 다음에 토크 나오죠. 토크.
토크는 회전력이에요. 회전력인데 아까 우리가 F는 ma 그랬죠. 그러면 이게 선운동 상황에서의 힘이에요. 드러만 나요.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니까. 근데 토크는 뭐냐? 회전 운동을 할 때 힘이에요. 그러면 이 토크를 T라고 표현해요. 이게 토크를 이렇게 T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관성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관성 모멘트. 들어만 놓으십시오. 그 다음 그거랑 각가속도를 곱해요. 또는 거기에 작용하는 편심력 곱하기 모멘트 8이라고 하는 걸의 곱으로 나와요. 들어만 놓으십시오. 회전할 때 힘. 이제 서서히 이제 씨발 역학은 쉽다고 개 구라치더니 갑자기 용어를 막 떠올리고 공식 얘기하면서 날 스트레스를 첫 시간부터 들어만 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니까. 다음 관성 모멘트. 더 짜증나지? 아까 모멘트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회전하는 상황이었어요. 모멘트 하면 회전. 자 여기 아까 정선생? 황선생? 황선생이 몸무게가 50kg이야. 그 다음에 엄선생이 80kg이야. 그러면 황선생과 엄선생을 딱 밀 때 누가 더 큰 힘이 들까? 당연히 80kg에 더 힘을 줘야 밀겠지. 그러면 이 상태는 뭐냐면 80kg이 50kg보다 관성이 더 큰 거야. 왜냐면 그래서 그걸 나중에 질량 관성이라고 해. 질량이 더 큰 게 관성이 더 크다. 관성이 더 크면 그걸 변화시킬 때 더 큰 힘이 요구된다. 그러면 관성 모멘트는 뭐냐? 회전할 때의 관성이잖아. 여기 봐봐요. 저의 팔을 돌리려고 할 때와 애기, 조그만 애기의 팔을 돌릴 때 어떤 게 힘이 더 쓸까요? 성인의 팔을 돌릴 때 더 힘이 많이 들겠죠. 왜 그럴까요? 질량이 많이 나가니까. 질량이 많이 나가는 성인의 팔을 돌릴 때 더 힘이 많이 요구되고, 질량이 적게 나오는 애기들 팔은 돌리기 쉽죠. 가벼우니까. 근데 잡아. 똑같은 내 팔이야. 성인 팔인데 성인 팔이 한 3kg 된다고 칩시다. 이 3kg를 뻗고 있을 때와 구부리고 있을 때 어떨 때 더 돌리기 쉬울까요? 구부리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수영할 때 이렇게 돌리는 것보단 약간 구부려서 돌려라. 그럼 돌리기 쉽다 하는 게 똑같은 무게지만 이걸 나중에 우리가 질량의 분포를 축에 가깝게 하면 돌리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회전할 때의 관성을 관성 모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관성이지만 회전할 때의 관성.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는 I라고 표현합니다. 아까도 여기 I 표현했는데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의 약자로 이너시아 해서 I로 표현하는데, 이 관성 모멘트는 질량과 회전 반경의 제곱으로 결정돼요. 일단 알고 계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처음 역학을 접하는 사람들은 어색할 텐데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알아만 놓으세요. 그 다음 또 운동량. 와, 확실히 운동 역학에선 다룬 내용이 많죠. 이 분야에서. 운동량은 뭐냐면 그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결정되는 게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80kg이야. 80kg이 천천히 움직일 때랑 80kg이 빨리 움직일 때 동일한 질량이지만 빨리 움직일 때 운동량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때 부딪히면 더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른인데 80kg인데 앞에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천천히 움직일 때 아기랑 부딪히면 아기가 크게 안 다치겠죠? 근데 내가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빠르게 달리다가 아기랑 부딪혔어요. 그럼 아기는 나 똑같은 80kg의 질량이지만 큰 충격을 받죠. 그건 뭐냐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 80kg이라고 하는 이 질량이 갖는 운동량이 다르니까 상대한테 주는 충격량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량은 자연스럽게 이 충격량이랑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충격량은 뭐냐? 나중에 운동량의 변화, 이것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동량을 P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운동량을 표현하는 것은 곳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델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델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고, 자, 그러면서 나중에 공식으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운동량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부딪히기 전, 충격이 일어나기 전에 눈 떠요. 나중 운동량과 부딪히고 난 후에 나중 운동량, 그다음에 부딪히기 전에 처음 운동량의 차이, 그게 충격량이고, 또한 이것이 뭐로도 나오냐면 가해지는 힘 곱하기 그 힘의 작용 시간으로도 나와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 힘을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힘이다. 그래서 나중에 충격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알아만 놓으십시오. 예. 뒤에 또 아주 자세하게 다뤄질 거니까 이런 것들이 요 안에서 다뤄지는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것을 이렇게 도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운동역학, 이제 우리가 시험 과목에서 하는 운동역학은 정역학, 동역학으로 크게 나눠져요. 인체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외적인 부분으로 유체역학, 뭐 작년 시험에서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공중에 공이 날아간다. 그러면 그 공중으로 날아간 공은 공기와 유체 마찰을 일으키겠죠. 또 우리가 수영을 한다. 그러면 물과 우리 인체 간에 마찰이 일어나겠죠. 또는 보트를 젓고 간다. 그러면 보트와 수면 간의 마찰이 일어나겠죠. 이와 같이 유체는 대표적인 게 공기 혹은 물, 그 외에도 뭐 꿀도 있고 기름도 있고 뭐 하겠지만 운동과 주로 관련이 되는 건 공기랑 물일 거예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역학을 다루는 게 유체역학 파트고요. 그러면서 이 특히 동역학이 아까 운동학과 운동역학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운동학에서 또 운동역학에서 둘 다 선운동과 각운동, 선운동과 각운동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선운동은 여기 보세요. 내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럴 때 나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직선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걸으면서 팔을 이렇게 돌리면서 걷습니다. 팔을 돌리면서. 그럼 팔은 어떤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럼 팔은 각운동을 하는 거야. 다리도 각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무게중심은 직선 선운동을 해. 그러면 아까 선운동과 각운동이 이게 같이 나타나면 뭐라고 그랬죠? 복합운동이라고 조금 이따 우리가 공부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운동 상황은 거의 복합운동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진다고 칩시다. 그래서 딱 해갖고 공을 던져요. 그럼 팔, 다리 막 돌고 있죠. 각운동 하거든요. 근데 이때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면 선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럼 같이 나는 복합운동. 그럼 내가 공중에서 다이빙을 해요. 다이빙을 해서 이렇게 돌면서 떨어져요. 그럴 때 내 몸은 막 돌고 있으니까 각운동하고 또 무게중심은 포물선 운동을 하죠. 그럼 곡선선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합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복합운동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내지만 어떤 특정 국면만 딱 띄어서 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떤 운동이야? 각운동이야.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선운동이야. 이렇게 이제 일부러 시험 문제를 제한시켜 내거든요. 자, 그러면서 선운동과 각운동 상황에서 운동학은 위치, 속도, 가속도. 또 각운동 상황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 그래서 여기 잘 봐봐요. 여기 보시면 선운동과 각운동 다 위치, 속도, 가속도 이랬죠. 일반적인 운동 상태는 다 선운동을 일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속도 얘기하고 가속도 얘기했죠. 근데 그때 속도를 얘기할 때 선속도 이렇게 얘기 않고 가속도 할 때 선가속도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공식 하나를 이렇게 막 하면서 앞부분에서 그 뭐라고 했냐면 선속도 이퀄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 할 때 이렇게 접선에서는 접선 선속도 제가 이렇게 딱 구별을 해줬죠. 구별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땐 그 앞에 선이다 각이다 이런 말을 붙여줘요. 그런데 구별하지 않고 그냥 속도다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운동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 가속도 하면 이게 다 선속도 선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운동에서도 속도 가속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각운동 상태에서의 속도다 그러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 각속도. 각운동 상황에서의 가속도다 그러면 각가속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도 그냥 속도다 그러면 아 이거 선운동에서의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각운동에서의 속도.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거 봐. 자 이거 돕니다. 이렇게 돕니다. 어떤 게 더 빨리 돌았습니까? 예, 두 번째 게 더 빨리 돌았죠. 그러면 처음에 회전 속도 즉 각속도보다 나중에 회전 속도 각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각이란 말을 꼭 붙여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선운동 상황에서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힘 얘기하면 그건 선운동 상황에서의 힘이에요. 그런데 각운동 상황에서의 힘, 그러면 아까 모멘트라는 말 나왔었죠. 회전운동 상황에서의 힘을 모멘트라고 표현하고요. 또 회전력 자체를 얘기할 때 또 뭐라고 해요? 토크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써놔요. 토크. 예. 그래서 모멘트라는 말이 나오면 이 모멘트라는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운동역학 쪽에서 다뤄지는 용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운동역학. 그러면서 아까 관성 모멘트 이런 말 했었죠. 관성 모멘트.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관성 모멘트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이 해석해 봐요. 회전력이 작용하는 회전운동 상황에서의 관성이다 이거예요. 예. 얘 봐봐요 여러분. 물체가 회전해. 이거 힘 안 주고 회전해? 할 수 없지. 근데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 아까 토크 혹은 모멘트라고 했지. 그것에 의해서 자 봐요. 자 여러분이 답을 해봐. 천천히 돌 때와 빨리 돌 때 어떤 게 멈추기 쉬울까? 그렇죠. 천천히 돌 때가 멈추기 쉽겠지? 그지? 자 그럼 내가 또 질문 이렇게 할게. 천천히 돌 때와 빨리 돌 때 어떤 게 관성 모멘트가 클까? 어떤 게 관성 모멘트가 작을까? 천천히 돌릴 때가 관성 모멘트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멈추기 쉬운 거야. 빨리 돌릴 때는 관성 모멘트가 크니까 멈추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만약에 봐봐. 이거를 아까 여기 기능학이라는 말도 요 위에 나오죠. 기능해부학. 천천히 돌릴 때 누가 뒤에서 딱 멈춰. 자, 내가 누가 천천히 딱 돌리는데 뒤에서 딱 멈춰. 빨리 돌릴 때 누가 탁 멈춰. 어떨 때 다치기 쉬울까? 그렇죠. 빨리 돌릴 때는 그러면 역학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관성 모멘트가 커서 멈추기 어려운데 외적 힘이 작용하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근육에 걸리는 힘의 부하가 커져요. 그래서 근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천천히 돌릴 때야 누가 멈추더라도 안 다치는데 빨리 돌릴 때 누가 갑자기 딱 멈추면 이거 다친다. 그게 역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두 페이지에서 1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안에서 다뤄지는 용어는 실제로 해보면 요 두 페이지 갖고 10시간을 강의해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이런 용어 하나만 갖고 이게 1시간짜리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힘 그러면 선운동과 각운동 중에 어떤 운동 상황을 힘이라고 하죠? 선운동. 알았죠? 예. 그 다음 모멘트라는 말이 나오면 선운동 상황일까요? 각운동 상황일까요? 각운동. 자 그러면 각속도라는 말이 나오면 선운동일까요? 회전운동일까요? 회전운동.
그냥 속도 그러면 선운동일까요? 강운동 상황일까요? 선운동. 예. 이렇게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속도가 여기서 잡아요. 제가 천천히 가다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럼 속도가 빨라졌죠. 속도가 빨라졌다. 속도가 변화했다. 근데 변화가 하필이면 빨라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속도가 생기는데 이게 정적 가속도, 플러스 가속도가 생기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근데 처음엔 빠르다가 천천히 간다. 그럼 속도가 변화됐으니까 이때도 가속도가 생긴 건데 이거는 무슨 가속도? 부적 가속도, 마이너스 가속도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에서 출발해서 점점 속도를 빨리 가죠. 그러면 정적 가속도, 부적 가속도, 정적 가속도. 그 다음에 100m 피니시하고 난 다음에 점점 속도를 줄이죠. 그러면 이땐 정적 가속도, 부적 가속도, 부적 가속도. 예.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익숙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적용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페이지, 4페이지에서 다룬 이런 내용들이 용어적인 걸로 나올 거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해나갈 때는 점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나 단위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익숙하지 않은 거일 뿐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살다가 머리가 없는 사람을 자주 만나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 선생님 보면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만나면 의뢰 여러분이 뭐 크게 뭐 의식도 안 해지. 용어 선생님 뭐 머리가 있네 없네. 그거 뭐예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쉽게 서로 상대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처음 만날 때는 낯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엄 선생이라고 했네. 엄 선생님한테 아까 몸무게 물어볼 때 아무리 남자지만 몸무게 물어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살짝 던졌는데 엄 선생님이 크게 저항하지 않아. 그 몸무게에. 그리고 크게 뭐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한테 혹시 개인 프라이버시적인 얘기를 함부로 물어볼 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좀 더 익숙해진 걸 딴 걸로 할 수 있지. 서로가 편한 걸로. 사람 관계도 이러할진데 이런 용어들도 처음에는 낯설지. 그냥 관성이라는 말도 그냥 우리가 관성적으로 살지 말자. 관성적으로 살지 말자. 그러면 뭐예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계속 그냥 변화 없이 사는 삶, 이게 관성적인 거죠. 예. 변화가 없는 게 관성이에요. 근데 그걸 빠르게 느리게 변화시켰다. 내가 있는데 뒷바람이 막 불어서 빨라졌다. 아니면 내가 막 빨리 가고 있는데 맞바람이 와갖고 점점 속도가 느려졌다. 그러면 이런 뒷바람 맞바람이 나의 관성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나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라고 했죠?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뒷바람이랑 맞바람 이런 게 유체 마찰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작용해서 나를 빠르게 하기도 하고 느리게 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처음에 조금 접근을 하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공식 외우는 거 역학 공식 딱 정리해보면 수십 개밖에 안 돼요. 예. 수십 개밖에 안 된다는 건 나중에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되고요. 이미 F는 MA 정도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관성 모멘트는 MR제곱이다. 그 다음에 뭐 운동량은 MV제곱이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다. 또 위치 에너지는 MGH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식들 나오는데 운동 방정식 공식 몇 개 나오고요. 그 몇 개 외우는 거 하루면 다 외워요. 그 다음에 거기다 숫자 나오고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어려워하지 말고 처음부터 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